그 손 이제 떼세요. 내 마음은 쉽게 다치니까요. 창문 틈으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오래된 주택의 마룻장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간지렸고 촛불 하나가 고요를 가늘게 흔들었다. 전기가 나간 거실. 젖은 우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탁탁 끊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겨우 속삭였다. 그날 나는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열고 있었구나. 허리춤으로 내려온 손길은 서툴렀고 숨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던 사내의 눈동자에 모래알 같은 외로움이 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천천히요. 그녀는 괜찮다는 말을 처음으로 믿고 싶었다. 믿음은 늘 두려움의 이웃이었고 두려움은 지난 세월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비가 내리던 그 밤에서 며칠 전으로 거슬러 간다. 아침 6시 알람 없이 눈이 뜨였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해 주는 나이가 되면 하루의 시작은 늘 조용하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실실 내렸고 빈 침대의 반쪽이 낯설 만큼 넓었다. 남편 민석이 떠난 지 3년. 시간을 세지 않으려 했지만 남은 자리들은 숫자로 환산되어 버렸다. 수연은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웠다. 텔레비전을 켰다. 사람 목소리가 방을 채우면 덜 쓸쓸해진다고 믿었다. 국이 끓어 넘칠락말락하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터졌다. 수연아, 우리도 언젠간 건물주 되자. 아이들 독립하면 우리만의 기둥 하나. 그 말은 축축한 벽지처럼 오래 붙어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두 딸은 바다 건너에서 잘 살고 있었고 이 도시에는 그와의 추억만 남았다.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짐을 꾸려 들지 않으려 버텼던 시간. 수연은 부동산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반겼다. 김 사장은 오랜 단골을 보듯 활짝 웃었다. 수연 씨, 오랜만이네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리모델링 가능한 다세대요. 작은 데라도 제가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요. 화면에 오래된 3층 주택이 떴다. 골조는 괜찮아 보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 대신 계약서의 활자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일주일 뒤, 도장을 찍은 손끝이 떨렸다. 설렘은 책임과 닮아 있었고, 책임은 곧 돈이었다. 견적서는 서로 다른 숫자로 수연의 용기를 시험했다. 결국 김 사장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며 추천한 현장 소장을 만나기로 했다. 현장 사무실, 단단한 어깨선과 굵은 목소리. 김도윤입니다. 그는 말이 적었다. 대신 도면에 연필을 댈 때만큼은 손이 먼저 설명했다. 누수 흔적, 전선, 교체, 노후 배관의 각도. 그는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았고 가능성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공사는 더뎠다. 오래된 집은 속을 드러내야만 새살이 돋았다. 벽을 뜯을 때마다 새 비용이 쏟아졌다. 마음 한켠이 헛헛해질 때면 수연은 김치찌개를 보온병에 담아갔다. 말 대신 뜨거운 국물이 현장을 돌았다. 어느 오후 현장에서 고성이 터졌다. 다 뜯고 다시 도윤의 목이 갈라졌다. 엉성한 타일 한 줄이 전체를 망친다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무뚝뚝함 속에 숨은 엄격함이 보였다. 일이 사람을 말해주는 법이었다. 그날 점심 그들은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맛있네요. 도윤이 짧게 말했다. 칭찬이 서툴러서 더 따뜻했다. 나이, 경력, 살아온 궤도. 표면은 달랐지만 바닥에 깔린 고독의 질감은 비슷했다. 공사가 끝날 무렵 건물은 마침내 숨을 달리 쉬었다.
1층엔 작은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위층 4개의 원룸엔 넓은 문턱과 안전 손잡이가 달렸다. 수연은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췄다. 이 집은 내 다음 삶의 언어가 되겠구나.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소주 한 병이 반짝였다. 그들은 각자의 빈자리를 조심스레 꺼내 놓았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말 대신 잔을 기울였다. 바람이 시원했다. 20회를 함께한 식당의 냄새가 멀어지고 새로운 집의 먼 내음이 가까워졌다. 밤은 깊어졌다. 그리고 다음 장면의 문이 반쯤 열렸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다. 불빛 아래 놓인 잔은 반쯤 비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 역시 그만큼이었고 나머지는 다음 밤의 몫이었다. 공사가 끝난 지 2달. 여름이 기지개를 켠 밤 11시. 2층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열려있던 문, 뒤져진 서랍. 다행히 가져간 건 없었다. 그러나 남은 건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다. 수연은 그날 이후 작은 소리에도 어깨를 움츠렸다. 집의 숨소리는 늘 같았지만 마음은 달라졌다. 일주일 뒤. 이번엔 그녀의 집이었다. 정돈된 삶을 상징하던 서랍이 무너진 성벽처럼 벌어져 있었다. 경찰의 손전등이 방 안을 훑을 때 수연은 문득 깨달았다. 인간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집이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 평형이 깨지면 사람은 잠을 잃는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김 소장님 아니, 김도윤 씨. 담장을 높이고 창살을 달고 싶어요. 도윤은 길게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담장은 낮았고 창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는 공사 일정을 접어 자신의 손으로 도면을 그렸다. 비가 올 거라며 방수 자재를 더 챙겼다. 저녁 예보대로 비가 내렸다. 방범창의 나사가 하나둘 조여질 때마다 수연의 심장도 조여졌다가 풀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두드린 그는 비에 젖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수건이라도. 그는 망설이다가 거실로 들어와 어깨를 닦았다. 허기와 피로가 동시에 내려앉은 얼굴. 부엌 불을 켜고 수연은 김치찌개를 데웠다. 비 오는 날의 국물은 유난히 사람을 붙들었다. 따뜻하네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짧게 말했다. 막걸리 한 병이 식탁 가운데에 섰다. 버석한 마음에 부드러운 거품이 얹혔다. 둘은 자신의 가장 약한 지점을 조심스레 드러냈다. 딸들의 원거리 안부, 혼자의 식탁, 노년의 취업시장, 일의 끝과 삶의 빈틈.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정전. 어둠은 순식간에 각자의 그림자를 덮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의 손이 방향을 잃고 허공을 더듬다 수연의 팔을 만났다. 차갑지도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은 체온. 성냥과 촛불, 작은 불꽃이 방의 중심에 앉자 둘의 숨은 조금 고르게 이어졌다. 빗소리는 더 뚜렷하게 들렸다. 침묵 사이로 드문드문 문장이 놓였다. 그날 당신이 벽을 통째로 다시 뜯자고 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촛불을 둘 사이에 한 뼘 더 가까이 밀어 두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재었다. 담장을 높이는 일과 마음의 빗장을 너는 일은 닮아 있었다. 둘 다 서두르면 금이 가고 너무 늦추면 바람이 샌다.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졌고 작은 불꽃은 흔들리며도 꺼지지 않았다. 촛불 심지가 조금 검어졌다. 불꽃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다. 다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동네는
늘 타인의 시간을 빠르게 배웠다. 카페 앞 노포, 미용실, 시장 입구의 파라솔. 수연이 집에 남자가 드나든데 연하래. 그 나이에 속삭임은 낙엽처럼 바닥에 쌓였고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바르던 날 이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문 들었지? 난 내 편이야. 근데 입방아는 오래가.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빛이 돌아온 것 같았다. 미자야, 나도 안다.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도윤은 담담했다. 사람들 말은 바람 같아요. 지나갑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의 꾸준한 안부, 전화와 오후의 사진 한 장이 긴 문장처럼 읽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아침에 문자는 오지 않았고 저녁에 통화도 비어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수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전화기에 불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불안은 곧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곧 허기가 되었다. 일주일,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옆 가게 주인은 며칠째 안 나왔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옷장을 열다 말고 멈췄다.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불길한 감각이 등줄기를 훑었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금 패물. 없었다. 손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왕복으로 널널하던 시간이 돌연 벼랑이 되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이 나왔다. 오해가 아니라면 배신이고 배신이 아니라면 방심이었다. 경찰에 신고해. 미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더럽혔고 그녀 마음의 창도 그만큼 흐려졌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섰다. 신고는 관계의 마지막 문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도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멎었다. 준비해둔 의심은 방향을 잃었다. 미처 묻지 못한 문장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지금 어디예요? 장례를 막 마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수연은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오해와 안도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도윤의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다. 상복의 여운이 그의 얼굴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듯했다. 전화기가 시골집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단단하게 말하려 애썼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꺼내놓았다. 집에서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사라지고. 그는 묵직하게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놀람과 상처가 차례로 지나갔다. 저를 의심하셨군요. 그 말은 비수처럼 똑바로 박히지 않았다. 대신 오래 번진 먹물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랬어요. 둘 사이에 길고 얇은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손등을 말아 쥐었다 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 서랍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오래 묵힌 캐리어를 꺼내 들었다. 낡은 지퍼가 숨을 내쉬듯 열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과 울음을 한 번에 쏟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은 사실 스스로 숨겨둔 것이었다. 사람을 의심했던 마음은 자신을 의심하지는 못했었다. 손바닥 위 금빛이 촛불처럼 떨렸다. 누구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화기의 발신 목록에 한 이름만 크게 보였다. 찾았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울음 뒤에야
겨우 닿는 온기를 띄었다. 제가 숨겨두고 잊었나 봐요. 수화기 너머 도윤의 숨이 길게 풀렸다. 다행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사과는 쉬운 동사가 아니었다.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나는 왜 그토록 빨리 의심했을까? 오랜 세월이 가르친 생존의 방식 먼저 의심하고 나중에 믿는 습관. 이번엔 사랑을 흠집냈다. 다음 날 도윤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그는 꽃을 건네고 별말 없이 앉았다. 둘은 막걸리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저도요. 도윤은 답했다. 말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장례라는 이유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으니까요. 그들은 말과 말 사이의 빈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비어있는 칸은 누군가 채우기 전까지 오해의 여지가 되곤 했다. 그 빈칸을 작게 줄이는 일이 앞으로의 숙제였다. 도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 강릉에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가시는 길을 보니 남은 시간을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구름 뒤 햇살이 얇게 내려왔다. 그래요. 갑시다. 여행의 짐을 챙기던 밤. 그녀는 캐리어의 작은 주머니를 2번, 3번 확인했다. 금빛은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잊는 건 때로 상처의 기술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도 분명 있었다. 강릉으로 향하는 차 안. 바람은 유리창에 얼굴을 비볐다. 도윤은 손을 운전대에 단단히 올려놓았고 수연은 옆자리에서 바다 사진을 검색했다. 화면 속 푸르름이 차창 밖으로 번져나오는 듯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근데 제가 조금 어려서 혹시 부담일까봐. 우리가 낸 세금의 해가 다를 뿐 마음의 해는 비슷하더군요. 수연은 웃었다. 나이의 차이는 캘린더에서 더 크게 보이고 식탁에서는 덜 보였다. 바다는 약속처럼 그들을 맞았다. 파도는 같은 곳으로 오고 같은 곳에서 물러났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며 배웠다. 저녁, 작은 횟집, 건강합시다.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는 약속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결혼을 말하려면 우리가 아직 채우지 못한 빈칸을 더 같이 봐야겠죠. 그 전이라도 서로의 걸음을 맞춰 가자는 뜻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에 얹힌 얇은 반지가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손을 더 무겁게 잡아주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삶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기로 했다. 일 다음에 사랑, 사랑 다음에 일.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집 앞에 내리니 가을이 문턱에 서 있었다. 바람은 한 겹 서늘했고 별은 가까워 보였다. 현관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 느리게 그러나 더 깊이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 담장엔 담쟁이가 물들기 시작했다. 방범창은 여전히 단단했고 창틀 위엔 새 화분이 놓였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배웠다. 시선은 바람처럼 오고 가고 집은 그 바람을 막아주되 바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집 근처로 이사했다. 주말이면 시장을 같이 돌았다. 대파를 고르며 장난처럼 싸웠고
고등어 굽는 냄새에 같이 젓가락을 들었다. 일상의 온도는 낮지만 오래 간다. 사랑의 불도 그 온도를 닮아야 했다. 어느 오후 수연은 새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계단 난간 미끄럽지 않게 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은 타인에게 한 말이자 어제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불편을 말할 수 있어야 관계는 오래 간다. 미자는 어느새 농담을 되찾았다. 연하가 그렇게 좋아? 웃음 뒤엔 진심이 있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비 예보가 뜬 날, 둘은 우산을 하나만 썼다.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닿았다 떨어졌다. 도윤이 속삭였다. 담장은 높였지만 마음의 문턱은 낮춘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턱은요. 넘어가기 좋으라고 있는 거니까. 밤이면 가끔 촛불을 켰다. 정전이 아니어도 작은 불빛은 사람을 한쪽으로 모이게 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지난 계절을 복기했다. 의심이 얼마나 빠른지, 사과가 얼마나 더디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애를 써야 자라나는지를 그들은 함께라는 기술을 배웠다.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추측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순서. 불안을 혼자 키우지 않는 습관. 바쁜 날엔 메시지 하나라도 남기는 약속. 겨울의 초입. 첫눈 예보가 떴다. 수연은 마당에 소금을 뿌렸고 도윤은 창틀을 다시 살폈다. 작은 집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사람이 더해지니 집도 덩치를 키우는 듯했다. 그날 밤 창밖에 첫눈이 내렸다. 촛불은 켜지 않았다. 대신 거실의 스탠드가 따뜻한 원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그 원 안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스탠드 불빛 아래 반지는 여전히 얇고 여전히 단단했다. 수연은 생각했다. 사랑은 바람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일이구나. 담장을 세우고 창을 고치고 촛불 하나를 나눠 들고 잔을 채우고 빈칸을 줄이고 서로의 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일.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그리고 봄이 다시 올 것이다. 이번 봄은 늦게 올지도 모르지만 늦게 오는 봄이 더 오래 머문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안다. 스탠드 불빛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창밖엔 눈이, 창 안엔 따뜻함이,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엷어진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오래 보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비 오던 밤의 촛불, 경찰서 앞의 망설임, 벤치 위의 상복, 캐리어 속 금빛, 바다 앞의 약속, 그리고 얇은 반지.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믿는 일이었다. 나는 의심을 통해 살아왔고 이젠 신뢰로 살아볼 생각이다. 담장은 높였지만 문은 더 자주 열어둘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반려자는 늦게 만나도 된다. 늦게 만난 사람은 길을 더 자세히 본다. 우회로를 알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멈추고 비가 그치면 다시 걷고 걷다가 힘들면 앉아 숨을 고른다. 함께라면 그 리듬이 삶의 음악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켜지 않는다. 굳이 켤 필요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빛이 되었으니까. 6070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